일단 먼저 뭐를 평가할 거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평가해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박정희를 평가하는 거는 조금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를 평가하기보다는 저는 박정희 시대를 좀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게 그 시대를 살았던 여러 주체들의 역동이 하나로 모아진 게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그 중에 하나의 요소인 지도자, 지도자가 비중이 크니까 그러겠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면은 그러면 그 역사의 전모를 볼 수가 없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그 샤일록이 이제 그 살을 떼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살점을 떼는데 피가 안 나게 뗄 수 있나요? 못 떼잖아요. 그 역사도 박정희를 떼내서 어떻게 평가를 해버리면 좀 피가 나요. 그래서 온전하게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각도, 박정희 시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또 어떤 이점이 있냐면 박정희 개인에 대한, 지도자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되게 감성적으로 됩니다. 정치적으로 됩니다. 내가 박정희를 지지하면 아무래도 우호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박정희를 반대하면 아무래도 비판적인 그런 편향 바이어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박정희 시대라고 하면 그 시대 안에 저도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어머니 들어가 있고 우리 마산 수출자유 지역에 취직했었던 우리 누님도 들어가 있고 김대중도 들어가 있고 야당, 대학생도 들어가 있어요. 그 시대를 전체를 놓고 보는데 이걸 이름을 박정희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에 비해서 박정희라고 하는 지도자가 역할이 크거나 아니면 거기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가를 생각할 때 개인적인 감성이나 지지의 선호 때문에 약간 바이어스가 생길 염려는 별로 없습니다. 긍정적 평가를 하든 부정적 평가를 하든 그 시대 전체에 대한 평가라는 관점을 유지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박정희 시대라고 하는 걸 우리의 토론 대상으로 한번 삼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 많이 아시는 얘기인데 우리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에 대해서 평가를 요구받으니까 공칠과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역시 덩샤오핑이 상당히 노련한 정치인이다. 상당히 수준 높은 전 정치적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덩샤오핑의 공칠과삼이 실제로 마오쩌둥을 평가해 보니까 공이 한 70% 되고 과가 한 30% 된다. 이런 계량적인 의미로 이 얘기를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7이나 3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운칠기삼. 운이 진짜 70%가 딱 맞아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사람이 막 땀 흘리고 뭘 머리 짜고 머릿속에 막 기획하고 그런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그거보다는 네가 갖고 있는 이런 의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사회나 네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정도의 삶의 경험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이 역사나 과거에 대한 평가를 공칠과삼이다 이런 말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건 단순히 마오쩌둥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물론 03과칠이란 평가도 가능하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승계됐고 계승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오늘 현재가 발 디디고 있는 과거, 그 역사에 대해서는 07과삼이라고 하는 접근이 지혜로운 접근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덩샤오핑이 이 말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역사를 보면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이 어떤 역사에서 한 개인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거는 마치
살점을 피 안 내고 자르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역사는 우리 공유의 자산이다. 그 속에 좋은 점도 있고 빛나는 성취도 있고 또는 잘못된 점도 있고 정말 부끄러운 과거도 있는데, 이 모두가 다 우리의 공유 자산이다. 즉 이 음양 위에 우리 오늘이 서 있다. 내가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도 그 잘못을 아주 과도하게 띄어내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고, 잘한 게 있다고 해도 이걸 과도하게 과장해서 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역사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피를 흘리게 돼서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역사는 공유해야 된다. 이 얘기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역사 갖고 저는 싸우는 거는 어리석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07과삼의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면 정치적으로 이게 옳다 그러다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물론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논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이런 논쟁이 필요해요. 그런데 학문과 이론의 세계에서는 아주 건설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작업이. 그러나 정치의 세계는 사회적인 합의 아닙니까? 사회적인 합의를 위하는 그런 세계에서는 역사를 공과 과로 나눠서 특정하는 거, 또 단일하게 합의하는 거, 이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07과삼이라는 거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애매모호한 거죠. 이게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평가를 단일한 평가를 우리가 같이 하자.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구해낸 구국의 영웅이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합의합시다. 무슨 소리냐. 박정희는 유신이라고 하는 완전히 시대의 독재자다. 이거를 가지고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역사는 공유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자. 그래서 전 역사에 대한 평가를 이 하나의 평가,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로 합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와 평가가 공존하는 상태, 이 상태의 전체, 이게 우리의 역사에 대한 평가여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제 얘기하고 좀 반대되거나 좀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로 그냥 공존하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생산적이 되고 또 정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공유하되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고, 이 다른 의견에 대해서 서로 뭔가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논쟁하고 싸울 수도 있고 표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생산적이라고 봅니다. 건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놓고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갖고 현재 오늘 사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 이건 되게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모적이라 하더라도 뭐가 결론이 나서 좋은 결과가 나면 좋아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칠레를 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박정희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 그 언저리입니다. 그때가 아마 2000년 박정희 재평가 관련해서 역사 진실화해위원회 또 일제 식민지 친일파 목록, 그래서 박정희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야당 대표 박근혜 대표는 반대하고, 또 그때 우리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에서는 그걸 넣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었을 때요. 그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 수행해서 칠레 에이펙 회의를 수행해서 갔는데,
그때 피노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칠레 사람들하고. 근데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는 피노체트를 몰라요. 제가 좀 편향이 있을 수 있겠는데 엄청난 독재자죠. 박정희보다 박정희 전두환 합친 정도 독재자입니다. 피노체트가. 그러니까 뭔가 그 경제를 일으킨 그런 공로도 있는데 박정희는 그래도 사람을 막 광주처럼 막 죽이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뭐 죽였더라도 약간 몰래 죽이거나 약간 사법적인 절차로 죽이거나 그랬지 막 그렇게 대놓고 그냥 백주대낮에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런 폭력적인 노골적인 폭력은 조금 아닌 제도적인 폭력 뭐 이런 거였는데 피노체트는 사람 많이 죽였죠. 그래서 저는 피노체트에 대해서는 칠레 사람들이 다 많이 넘어섰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딱 반반이에요. 피노체트는 정말 칠레를 가난에서 구해낸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사람들이 반 있고 무슨 소리냐. 그런 독재자가 어딨냐. 나쁜 놈이다. 피노체트의 그 자식인가 그 밑에 그 이어가는 계승자들을 선거를 둘러서 또 이렇게 나눠줘요. 박근혜 선거하듯이.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역사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모아낸다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문제도 그래서 이게 되지 않겠구나. 저희는 그때 한참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세상이 달라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오고 뭔가 진보 진영이 연임하고 이러니까 세상이 달라지면 박정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부정평가에 합의할 거다, 사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피노체트 예를 보니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박정희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국 근대화. 이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 얘기죠. 공화당이 한 얘기인데 이 시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박정희의 쿠데타를 국민들이 용인하거나 그 다음 선거에서 표를 찍어줘요. 그리고 아직도 박정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근대화라는 용어는 박정희 개인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 모두의 요구, 갈망,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조국 근대화 맞습니다. 약간 좀 낡은, 좀 이렇게 구태의연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서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면 좋겠다. 이거 하지 않으면 정말 살기 어렵다. 그게 그 당시 우리 시대의 집약이었습니다. 이거를 안고 군부가 쿠데타를 한 거죠. 이걸 뭐 혁명이냐 쿠데타냐 하지만 박정희는 이거 혁명이라고 부르고 왜? 조국 근대화를 위한 혁명을 한 거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 당연히 쿠데타인 거고. 근데 하여간 뭐 법적으로나 뭐 이론적으로는 쿠데타가 맞죠. 하여간 근데 목표는 조국 근대화였다. 즉 자기 개인의 군인들, 일단의 군인들이 군부의 사적인 집단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폭력적 행위가 아니라 조국 근대화라고 한 시대적 요구를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부려본 욕심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이후에 벌어진 과정을 보면 물론 뭐 사리사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아시아나 남미의 군부들, 아프리카의 군부와는 좀 다른 점이 있었다. 뭐 케말 파샤라든가 뭐 나세르라든가 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든가 뭐 비스마르크라든가 뭐 메이지 유신이나 이런 유형의 약간은 공공적인 공화적 폭력, 공화적 쿠데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조국 근대화라고 하는 박정희 시대의 키워드에 이 박정희 내지는 박정희 집단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또는 그거를 나름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아직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거 안 했으면 그냥 뭐 군인들이 지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면 벌써 역사의 페이지에 사라졌겠죠. 그럼 조국 근대화라는 게 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박정희 시대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남겼고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본론인데 정치의 근대화, 정치, 경제, 문화 이 세 방면의 근대화를
이거 뭐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누가 분류해 놓은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 이제 20대 때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지난 역사를 한번 보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임의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본 건데요. 정치의 근대화라는 것. 과연 박정희 시대의 정치 근대화는 뭐냐? 뭘 근대화시킨 거냐? 그 맨날 독재하고 잡아 가두고 그랬는데 근대적 국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정치 근대화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박정희 시대의, 이거 박정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박정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저 근대적 국가의 형성입니다. 이른바 네이션 빌딩. 저게 이제 뭐 국가라는 게 되게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보면 흠도 많아요. 근데 저 근대적 국가의 핵심은 뭐냐? 합리적인 관료 체계, 관료 시스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 합리적인 관료 시스템이 그 전에 이걸 누가 시도했냐? 옛날에 정도전이 한번 했죠. 경국대전 만들면서. 그 다음에 또 누가 했죠? 그 정도전에 그 시스템이 쭉 오다가 그 임진단 이후에 막 해체되고 이제 의정부도 없어지고 비변사로 망가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막 세도 정치로 망가지는 시대를 겪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죠. 그 다음에 식민지 국가 체계를 일본이 한 30년 갖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권이 정부 수립을 하는데 그 이후에 10년, 뭐 4.19 이후에 민주당 2공화국까지 저 합리적 관료 시스템에 기반한 근대적 국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실제로 전국 단위를 지휘하지 못했다. 리딩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근대적 국가가 공백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정도전이 경국대전으로 초기에 봉건적인 유교적인 국가 체계를 만들었던 것에 비해서도 더 좀 허술해. 어떤 체계나 어떤 안정성 면에서. 뭐 내용상에 보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지만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체계라는 건요, 뭐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기준, 뭐 개인이라든가 뭐 시장 자율성 이런 걸로 또 좀 흠이 많죠. 근데 이 근대 국가의 핵심은 이른바 박정희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인 저 근대 국가의 핵심은 효율, 효과, 성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기구를 갖게 된 거예요. 국가 기구를. 이게 대한민국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전엔 그런 게 없어요. 자, 예산을 뿌리면 밑에 가면 다 없어져 버려요. 누가 다 먹어가지고. 그리고 또 돈도 없어. 돈을 마련하면 누가 마련해야 되는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른바 지주 중심의 이런 그 경제관계가 이런 자본가 중의 경제관계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백기잖아요. 그때가 50년대라는 게. 근데 그거를 이제 자본을 형성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관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이 관료 체계가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가면. 근데 하여간 이 관료 체계가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핵심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는 국가의 집행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저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뭐 박정희 개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박정희가 이거를 만들려고 뭔가 노력을 했고 여기에 유학 갔다 온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참여를 했고 또 옛날 정도전의 유교적 전통, 유교적 국가 체계, 관료 체계 여기에 훈련받은 우리 한국의 문화적 전통들이 또 역할을 했고 이 공화성, 공공성, 전국성 이런 거는 사실은 정도전의 그 조선 체계하고 사실 별 차이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 유럽의 봉건 체계였다면 아마 이렇게 쉽게 박정희가 뭐 집권해서 한 10몇 년 만에 이런 국가 체계는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어떤 단일, 전국 단일의 그런 국가 체계를 이미 조선 시대부터 그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정도전의 조선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 근대 국가에서 다시 이제 재정비해서 근대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 그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게 그전에는 왜 못했냐? 그럼 우리 김구 선생이 한 우리 임시정부나 아니면 이승만의 무슨 친미
엘리트나 그거 왜 못했죠? 이거를 한 게 가장 근대적인 조직인 군부예요, 군부. 그러니까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근대적인 엘리트들을 포함시키고 기존의 유교적인 전통들을 모아가지고 근대적인 관료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런 세 가지가 없었다면 박정희 개인의 어떤 무슨 리더십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그래서 이 시대의 산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를 누가 주도했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장면 정권이 주도했다면 이게 됐을까요? 약간 좀 회의적일 수 있어요. 근데 전국을 지휘하고 집행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군부가 그 집행체계를, 전국적인 집행체계를 가지고 전국적인 이 관료체계를 만드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게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았을까.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상식 수준을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사실 박정희 시대를 딱 한마디로 이거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에 부수된 거예요. 음이든지 양이든지 빛이든지 그늘이든지 다 요 하나의 핵심에서 다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조금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박정희 시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낳았다, 민주주의의 이행의 발판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박정희의 삼성개헌과 유신이 아니고, 박정희의 쿠데타가 아니고, 박정희의 뭐 고문, 그게 아니고 박정희 시대 전체의 민주주의, 전국 단위의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이행하게 만든 가장 큰 전제와 발판은 바로 이 전국 단위의 근대적인 집행체계를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 놨던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남미나 아시아 같은 이런 근대적인 전국 단위의 질서 있는 집행체계가 없이 만약에 광주항쟁이 일어났다, 6월항쟁이 일어났다, 촛불항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남미처럼 한 100개 정도의 정당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엄청난 혼란. 그게 이제 우리가 4.19를 지금 기억하기를 뭐 수많은 뭐 백가쟁명이 갖고 이대로 나라 망하겠다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이후의 민주화도, 그 민주화가 이렇게 평화적 정권 교체,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뭐 민주당 정부, 또 5년 단위의 단임 정부의 거의 뭐 예외 없는 이행, 이거는 전 세계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역사거든요. 민주화라는 게, 한번 보세요. 프랑스 대혁명이 그 대혁명에서 민주주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파리 코민이 81년입니다. 100년을 혁명 반혁명의 혼란 속에서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갖고 그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의 토크빌이, 지식인, 그 귀족 토크빌이 미국 갔더니 이놈들이 우리보다 민주주의를 더 잘하네. 그래갖고 그걸 기록해서 쓴 게 그게 미국의 민주주의예요. 그 프랑스의 100년이 질서 있게 만약에 이행이 됐다면 토크빌이 미국에다가 프랑스의 민주주의 해갖고 책을 전파했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나폴레옹에 이르러서야 근대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나폴레옹도 뭐 여러 가지 독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나폴레옹 시대라고 봐야죠. 나폴레옹 시대에 이르러서 나폴레옹 3세까지, 그 지금 파리에 있는 그 오각형, 그게 다 나폴레옹 3세가 이른바 건축 권력 가지고 만든 건축이지, 그게 그런 통일적인 질서 있는 집행체계가 없었다면 어디 그런 건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약간 국가체계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런 게 가능한 거, 그게 근대적인 전국 단위의 집행체계입니다. 근데 합리성이, 합리성이라는 건 뭐냐? 뭐 이게 뭐 민주주의 합리성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니고, 그냥 효율성과 효과성입니다. 인풋 넣으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고 시간이 좀 짧다. 요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어요. 산업화와 민주화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자, 산업화가 그 이후에 이제 산업화가 민주화가 만들어지는데, 산업화가 뭐 수출 주도 전략을 잘 썼다. 저 미국이 이제 이 뭐 저 냉전 시대에 한국을 키우기 위해서 했다. 뭐 그때 또 국제 분업 체계에 우리가 또 요행이 잘 편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산업화에 성공하게 된 이유가. 근데 요 근대 합리적인 집행 체계가 전국 단위로 없었다면, 물론 거기에는 이제 우리 이거 노동자들, 노동력,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요게 없었다면 이렇게 빠른 시기에 속도전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을 빨리 한 나라들 대부분이 그래요. 국가사회주의, 스탈린, 저기 이거 그거 베껴갖고 마오쩌둥이 하다가 좀 망가졌죠. 그다음에 김일성, 북한도 비슷합니다. 이 전국적인 집행 체계,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제 그게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런 점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화와 산업화, 여기에 전제 조건이 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근대적 국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박정희가. 박정희가 쓴 책에 보면 한국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 그다음에 행정민주주의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걸 좀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책을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또 뭐가 다른 건지, 미국의 민주주의와 영국의 민주주의와 도대체 뭐가 다르다고 하는 건지를 봤더니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자립 후 민주예요. 일단 먹고 살자, 일단 생존한 다음에 민주주의 하자. 이게 한국적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면 행정, 선행정 후 정치예요. 일단 행정부터 민주주의를 하자. 행정만 일단 민주주의하고 정치는 뭐냐, 합의 아닙니까? 합의, 다양성, 이건 좀 나중에 하자. 이게 한국적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선경제 후 민주, 선자립 후 민주, 그다음에 선행정 후 정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반정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처음에는 자, 이거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민주주의 한다고 해결되면 전국 단위의 집행 체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안 되니까 우리가 나한테 맡겨줘라. 그러다가 이제 삼성개헌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까지 갔었으면 아마 그래도 근대 국가를 만들게 했다가, 그때 김대중의 글들을 읽어보면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그거를 이어서 발전시키는데 아주, 그러니까 그 박정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물론 역사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약간 유신으로 갑니다. 여기서 판이 튀어요. 이 삼공화국과 유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삼공까지만 해도 단순히 이런 근대 국가의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지금 아마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이게 보수, 진보, 독재 이런 패러다임을 빼고 평가를 해본다면 가장 근대적인 정당, 체계적인 정당이 공화당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 김원웅 의원이라고 계시죠. 강북회장 아드님. 그분이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니다가 공화당 공채 1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그 공화당을 왜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공화당에 들어가는 게 그 젊은 학생들한테 약간 로망, 선망 이런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박정희가 49살에 집권을 하잖아요. 총리가 35살, 8살짜리 김종필이 총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김종필 30대가 당을 만들어요. 처음에 이런 사무총장, 무슨 이런 정책위의장, 질서, 지구당 이런 게 근대적으로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럼 민원도 오고 공채로 당직자를 뽑아요. 이런 근대적인 조직이 지금 우리가 기업 조직하고 우리 정당 조직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돼요? 우리 정당 조직 얼마나 정근대적입니까? 근데 그때 그 정근대적인 한국에서 가장 근대적인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게 뭔가 새로운, 그래서 거기서 박정희, 김종필, 공화당의 세대 교체가 40대 기술로 만든 겁니다. 유진산, 윤보선, 유진산, 장면, 윤보선, 유진산에서 갑자기 어떻게 구상유치, 김대중, 김영삼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가 바뀌니까 이거 바뀌는데 우리는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40대 기술에 나와서 거기서 대한민국이 근대화가 돼요. 정치가. 일단 세대적으로는 근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지 세대, 이 독립운동 세대에서 완전히 이제 그 전후 세대, 전쟁 세대로 바뀌는 거죠. 해방 후 세대로. 그게 공화당이에요. 그 공화당이 갖고 있는 약간의 어떤 파급 효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근대 국가라는 측면에서는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박정희 시대가. 그런데 그게 한국적 민주주의를 가지고 시작할 때, 처음 어려울 때, 이런 때 그냥 불가피하게 만약에 갔었으면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유신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신까지 가면 완전히 스포일 되는 거죠. 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까 얘기한 선 자립 후 민주잖아요. 그럼 후민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가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김종필은 그 로드맵을 해서 정권 교체하자. 그게 그 로드맵인 거예요.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은 개헌하자. 그게 그 로드맵인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선민주가 아니라, 아니 선자립이 아니라 그냥 자립으로 끝내자. 민주는 안 하겠다. 이게 유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삼공화국, 이 공화당, 이때의 근대 국가를 위한 이른바 혁명 정신이 여기서 종말을 고한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스포일돼서 폭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삼공화국 시대까지의 박정희 시대와 유신 시대의 박정희 시대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앞에는 근대 국가의 리더십, 근대 국가의 형성의 리더십,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이거고, 요 뒤에는 반정치의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반정치의 폭력이 뭐 어떤 폭력이었는지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선거를 없앴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없앴죠. 국회의원 선거를 없앱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형식적으로 해요. 근데 유정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유럽을 보고 비례대표제를 따와가지고 이걸 유정회로 운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 주권을 아예 근본적으로 침해한 측면에서 이건 무슨 달리 평가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가 딱 구분돼야 돼.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의 종말은 유신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점에서 한국적 민주주의가 사실은 곧 유신 이전까지 해서 뭔가 마무리가 됐으면 좀 평가를 해볼 대목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선 자립한 다음에 후민주를 시도했다면, 선 행정한 다음에 후 정치를 한번 시도해봤다면. 근데 없어요. 내용이 없애버린 거예요. 다 민주도 없애고 정치도 없애버리고. 이제 경제 근대화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이제 박정희 시대 그러면 수출주도로 보릿고개 넘어가고 민생고를 해결하고 이게 혁명 공약이잖아요. 이거는 지켰다. 그래서 평가하면 실제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출주도, 뭐 중화학공업 육성, 그다음에 쌀 증산, 그다음에 녹화, 산림 녹화, 뭐 몇 가지 하여간 우리 경제 토대를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뭐 경부고속도로, 이게 이제 이른바 경제의 인프라를 근대화시킨 요소들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들은 야, 그 뭐 장면이 있어서 하지 않았겠어? 김대중이 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전략입니다. 전략. 이 전략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박정희 시대의 이 경제 성장 전략은 성공한 거죠.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경제 무슨 이론이나 경제 무슨 정책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그 전제, 합리적 국가, 합리적 그 관료 체계라고 하는 근대 국가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거죠. 자, 수출주도 국제분업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수출주도 경제는 우리가 뭐 원유가 없으니까, 뭐 석유가 안 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수출들이 맞다, 이게 아닙니다. 수출주도 전략의 가장 핵심은 대한민국이 북한하고는 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다는 것. 즉 국제분업체계에 본격적으로 편입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일제시대 때도 안 했죠. 자유당 때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고 많은 제3세 국가들이 그렇게 안 갔어요. 근데 박정희 시대 대한민국은 이 국제분업체계에 편입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 때문에 한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하여간 이
국제분업 체계의 편입, 그리고 그게 미국과 가까운, 또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포지션으로 편입했다는 게 우리 한국 경제의 엄청난 에너지가 된 거죠. 그런 점은 전략의 성공이다. 중화학공업을 이제 70년대 육성을 합니다. 이건 뭐 중복 투자, 과잉 투자해서 이건 망가진 거다, 이건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경제 효율 면에서 보면 그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닌데, 근데 박정희가 왜 중화학공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전략적으로 이걸 선택을 했느냐, 왜 이 전략을 채택을 했느냐? 국방 때문에 그래요. 자주국방 때문에, 안보 때문에. 중화학공업이 없이는 자주국방이 안 된다. 그 박정희가 나름대로 근대국가에 대한 꿈이 있었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유신으로 민주주의에는 거의 뭐 이제 그 폭군이 돼버렸지만 근대 국가에 대한 꿈과 열망은 있었던 거예요. 이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무리한, 이거는 경제 정책적으로는 전략이 아닌 거였는데 자주국방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가 미국하고 또 북한하고 해서 생존하기 어렵다. 자주국방 하려면 우리 스스로 중화학공업을 지금 투자를 해야 나중에 우리도 미사일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꿈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뭐 과잉 투자, 중복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떤 전략적으로는 이걸 선택한 박정희 시대가 저는 성취 또는 업적,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도 또 박정희 개인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 시대가 또 요구한 거죠. 뭐 여기 이제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초기에 고속 발전하려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게 만약에 내재적 발전이었다면 중소기업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략을 수출 주도형 국제분업 체계의 편입이라고 하는 전략을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몸집을 키워서 손흥민 하나 키워내는 거가 중요하지, 뭐 지금 동네 축구 K리그 가지고 한 10년 해서 이게 어려워요. 일단 프리미어리그를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대기업 전략으로 약간 과도하게 간 거죠. 그런 점에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했다, 뭐 그게 뭐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전략의 성공은 성공인데 철학의 빈곤. 이 철학의 빈곤은 뭐냐? 이거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율과 효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잘했어요. 수출주도, 국제분업, 그다음에 뭐 중화학공업, 뭐 대기업, 뭐 근대적 관료 체계 다 좋은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모든 걸 다 주도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아주 본질적으로 시장과 경제는 국가가 만들 수 있습니까? 산업혁명을 대영 제국이 만들었어요? 미국의 그 백악관이나 무슨 민주당이 만들었네? 미국의 번영을? 기본적으로 인류사에서 정치의 역할은 영토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씨를 뿌려갖고 곡식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시장과 시민이 하는 거예요. 그건 인류 농경 이후의 철칙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영토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건 시장과 시민입니다. 이게 박정희 시대에 없어요. 박정희도 없었고 그 시대의 많은 엘리트들이 이 철학이 없어요. 왜? 그 전에 우리가 봉건적 국가체계, 또 일제의 국가체계, 이거 보니까 그냥 국가가 하면 대충 빌딩이 된다. 이게 네이션 빌딩, 관료 빌딩만 되는 게 아니라 경제 빌딩도 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뭐 착각을 했든지 아니면 고민을 더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국가주도 시장이라고 하는 철학의 빈곤을 계속 유지를 해요. 이걸 선주도 후, 뭐 선국가 후 시장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10년만 하고 이행 전략도 짜고 또 단계적인 소프트웨어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건 철학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영토는 국가, 거기서 생산은 시장. 이 경제에 대한 철학이 있는 건데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국가가 갑니다. 국가가 주도를 해요. 그래서 시장이 왜곡돼요. 이 시장의 왜곡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효율성과 효과성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건 왜곡이 아니죠. 국가가 주도하면 이거를 더 좋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공정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공정이 빠지면 이건 뭔가 진보적이지 않은 거다.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발전 못합니다. 효율과 효과만 가지고 시장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공정 때문에 발전해요. 공정이 왜 중요하냐? 공정해야 혁신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혁신을 합니다. 혁신은 기득권이 안 하고 중소기업이 하고 개인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혁신을 했는데 공정하지 않아요. 그럼 혁신해서 소득이 없어요. 안 합니다, 혁신을. 그러면 정체되는 거예요, 그 시장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과 효과를 국가 주도로 한 이 시장이 결국은 이 철학의 빈곤 때문에 자율, 자유, 창의, 혁신 이런 게 부재한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IMF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적 민주주의가 유신으로 파탄을 맞은 것처럼 이 국가 주도의 시장이, 시장 경제가 IMF로 파탄을 맞은 거죠. 사실은 박정희 임기 말부터 이미 시작된 거죠, IMF가. 그거를 전두환 때 이 쿨링, 엄청난 쿨링을, 독재 권력의 쿨링을 통해서 좀 다운시키고, 그다음에 88년에 이른바 그 프라자 합의입니까? 그 3조 호황, 이 국제적인 이런 요행, 엄청난 기회죠 그때. 그것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면서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탄이 좀 연장됐을 뿐이죠. 결국은 IMF로 그게 이제 망가진 거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략의 성공을 얘기할 때 시작의 성공이에요. 성공의 결실은 대부분이 다 민주화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없는 산업화에서는 시장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화가 없었다 그러면 이건 망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는 없었을 겁니다. 박정희가 뭐 한다고 그러다가 망했어. 끝났을 거예요. 박정희가 이 산업화를 만들었다. 이것도 약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 시작을 성공시킨 거는 박정희 시대가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결실이 맺어진 거는 민주화 있는 산업화에서 맺어진 겁니다. 그게 유월항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박정희가 공화당을 통해서 근대 국가를 빌딩한 거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역사적 사건이 유월항쟁이에요. 야당과 학생의 존재. 이게 엄청난 역사적인 기둥인 거죠. 이게 이 철학의 빈곤 시대를 끝내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가다가 쫙 올라가는 게 그 민주화 있는 산업화입니다. 민주화 있는 산업화 시대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근데 아직도 이게 되게 발목을 많이 잡고 있어요. 문화의 근대화. 뭐 이건 뭐 얘기가 좀 긴데 하여간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잖아요. 박정희의 그 책에 보면 인간혁명, 정신개조 이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이야 게으르고 그다음에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사대적이고 맨날 싸움만 하고 큰일 났다. 이래 갖고는 근대 국가가 안 된다. 그래서 정신개조 해야 된다. 이게 뒤에 한 게 아니고 국민교육헌장은 맨 뒤에 나온 거고 딱 5.16 쿠데타가 해서 국가재건 국민운동이라는 걸 국민운동위원회인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딱 박정희는 시작할 때부터 이 정신 상태를 뜯어고쳐야 된다. 이거 갖고 시작한 겁니다. 이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 알죠? 새마을운동. 근면자조협동. 한번 보세요. 근면, 자조. 우리가 스스로 남을 의존하지 말자. 어디 가서 이게 그냥 빌려갖고 빌어먹지 말자. 협동. 그러려면 힘을 합쳐야 된다. 이 근면자조협동 정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근대 국민의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요소입니다. 근면해야 되고 자립해야 되고 그리고 협력해야 돼요. 이게 근대적 국민의 요소예요. 그걸 박정희가 이것도 국가 주도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 국민과 다른.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이런 요소들로 세상이 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또 실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대적 국민이 되게 중요한 그런 박정희 시대의 과제였고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돼요. 이 근대적 국민이 왜 중요하냐면 근대적 국민이 돼야 근대적 경제, 즉 산업화가 가능해요.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구로공단, 마산 수출 자유주의, 사우디, 독일 이 품질 좋은 노동력으로 전 세계에서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죠. 이 노동력 없으면 이게 무슨 박정희가 김학렬하고 또 전두환이 김재익하고 작전 짜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우리 그 경제 성장의 주역은 사실상 이 근대적인 노동력입니다. 그렇게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이런 근대적인 노동력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박정희가 정신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새마을운동을 해서가 아니고 이게 바로 500년 유교 사회가 갖고 있는 그 경쟁력입니다. 그 역사적인 자산입니다. 이건 또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유교가 이 철학 국가거든요. 문화 국가입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문화와 철학을 하는 사람, 철학 시험을 봐갖고 관료를 뽑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옛날 과거 시험을 본다면 문사철 이거 갖고 철학 시험 보는 거예요. 문사철 테스트 해갖고 다 국회의원도 뽑고 장관도 뽑고 판검사 뽑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동시대의 다른 나라들, 그 이태리, 르네상스, 그거 하겠다고 르네상스 지식인들이 몇 명이 모였고 막 쿵딱쿵딱하고 막 싸운 거예요. 근데 조선은 아예 나라 전체가 그렇게 운영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스포일이 돼서 망가지긴 했지만 그 전통들이 근대 국민을 만들어낸 토양이 됐던 거고 박정희는 사실은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는 별로 안티가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문화와 그 의식을 공격하는 글은 별로 없어요. 맨 봉건적인 조선시대 이거를 공격하는 글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박정희도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자기가 이런 정신운동을 해가지고 근대 국민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를 하게 돼서 그나마 이 많은 이 품질 좋은 노동력을 만들어낸 이유가 사실은 그런 유교적 문화 전통, 문화국가 전통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는 몰랐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근대적 국민이 만들어집니다. 도구적 측면에서 효과와 효율 측면에서 근대성은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투입이 돼서 경제도 일으켰어요. 관료에 투입이 돼서 효율적인 집행체가 갖췄어요. 딱 한 가지 빠진 게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시작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근대적 국민의 제일 핵심은 그 시작은 근면자조 협동이 아니고 그 다음이에요. 제일 시작은 자유로운 개인입니다. 근대가 시작되는 건 개인의 자유에 대한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왕의 부속물이 아니고 왕의 신하가 아니고 자유로운 개인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근대입니다. 그래서 근대가 발전하는 건 산업혁명이든 시민혁명이든 민주주의든 경제성장이든 복지든 모든 근대 이후의 모든 발전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자유로운 개인에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 시대는 근대적 그러니까 국민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국민이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은 국가에 대응되는 하나의 추상이에요. 원래 사람의 형상은 개인입니다. 개인. 그럼 뭐예요? 자유로운 개인, 근대적 국가. 이 조합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근대적 국민, 근대적 국가 이 조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유로운 개인은 없어. 그거 하면 피곤해. 근대 국가가 안 돼. 속도를 못 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를 짧게 선근대 효율, 후 자유 이렇게라도 단계적으로 갔으면 박정희가 더 높은 평가를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가 더 이제 어떤 선순환적으로 이어졌겠죠. 근데 이거 없어요. 또 아예 자유로운 개인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다양성 없는 통합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총화 단결
우리가 통합 얘기를 많이 하죠. 국민 통합, 총화 단결. 이 박정희 시대에 엄청난 거. 이게 근대 국민의 핵심적인 이 슬로건입니다. 근대 국민은 기본적으로 각자 자기가 그 봉건 영주들한테 저기 흩어져 갖고 각자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국가 단위로 통합되어 있는 게 근대 국민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게. 그래야 뭐 우리가 뭐 자주국방도 하고 경제 성장도 하고 고속도로 놓고 잘 나가는 거죠. 의회도 만들고 선거도 하고 이런 게 근대 국민이 전국 단위에 통일되어 있는 이런 통합적인 국민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의 통합 이것만 본 거예요. 통합이 뭐죠? 통합이? 하나가 되는 게 통합인가요? 다르지만 함께 가는 게 통합입니다. 다르지만 공존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에서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에서의 통합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왕은 세종대왕이야. 우리 왕은 루이 16세야. 루이 16세로 딱 가는 거. 우리 수정론. 유일사상 체계. 이게 통합인가요? 그러니까 같아지는 건 통합이 아닙니다. 달라. 다른데 공존해. 다른데 같이 가. 이게 통합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에서 통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해야 돼. 일단 다양한 다음에 통합이 돼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게 근대 국가가 되는 거, 근대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운 개인이 허용돼야 돼요.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고 이 자유로운 개인의 다양성들이 보장되고 이게 보장된 위에서 이게 하나로 선거도 해서 하나의 결정도 하고 이거 해갖고 경고소도도 깔고 이거 해가지고서 우리가 외교도 하고 자주국방도 하고 필요하면 전쟁도 하고 이게 근대 국가입니다. 근데 이 자유로운 개인 없이 우린 다 똑같은 거야. 너는 딴 생각하지 마. 우린 생각이 똑같아. 이건 근대 국가가 아니에요. 근대 국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 근대 국민입니다. 가짜 근대 국민이죠. 그거를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이게 박정희가 갖고 있는 철학의 빈곤입니다. 그 동시대에 김대중이 쓴 글을 보면요. 제가 지금 한 얘기, 이 그늘에 대한 얘기가 김대중 글에 다 나와요. 그게 우리 야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결과를 만들어낸 그 당시에 이 이른바 집권세 여당과 그거에 대해 항상 대안적인 메시지를 냈던 야당,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만든 겁니다. 이 산업화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과 민주화라고 하는 이 두 기둥 위에 오늘 2023년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흉보면 안 돼요. 이거 어느 하나를 욕하면 안 됩니다. 저쪽에서는 야, 우리가 다 경제성장했는데 근대국가 우리가 만들었는데 니들만 한 것도 없이 맨날 데모만 하다가 이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그늘을 다 보완해서 이걸 만든 게 6월 항쟁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한 겁니다. 아직도 못하고 있어. 왜? 그 박정희 시대가 워낙 뿌리가 깊어요. 그걸 유신만 아니었다면 아마 80년쯤에 대한민국이 아마 근대국가로 확실하게 변했을 건데 3공하고에서 끝냈어야 될 거를 유신까지 10년을 더 해버리니까 그 뿌리가 완전히 깊어져 가지고 민간 주도가 아닌 국가 주도의 시장, 이 자유와 창의 없는 시장, 그리고 이 다양성 없는 통합, 이게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든 근대 국가에서 가장 자유로운 조직이 어느 조직이겠습니까? 가장 자유로운 조직. 뭐 가족, 뭐 기업, 뭐 종교. 어디가 가장 자유롭겠어요? 정당입니다. 정당. 가장 자유로운 조직이 정당이에요. 물론 그 공산당 빼고. 그러니까 일단 공산당은 정당이라면 국가 체계에 대한 이론이에요. 공산당 이론은. 그건 정당 이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의 기본 가장 자유로운 조직이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그나마 좀 민주적이라고 보고 민주당을 보세요. 다양성 있는 통합이 가야 돼요. 근데 민주당도 다양성 있는 통합이 안 됩니다. 당대표 하나 뽑으면 승자 독식 딱 되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되면 0.7발 이겼지만 다 그냥 애서 다 따라가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자유주의적이어야 할 정당이 이래요. 이게 이 정당에 있는 뭐 저나 장철민이나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이 정치인들 잘못만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이 박정희 시대의 남은 유산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이 다양성 없는 통합을 갖고 성공을 해봤습니다. 국가도 만들고 행정체계도 제대로 만들고 집행도 팍팍 되고
경제도 만들고 정수도 깔고 중화학공도 발전을 시키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근대적인 국민이 되고 말하면 잘 듣고 뭔가 서로 간에 딱딱 질서도 지키고 정치, 경제, 근대에서 성공이 있는 거예요. 이 성공과 성과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략의 성공, 철학의 빈곤. 이게 박정희 시대에 대한 제 진단입니다.